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역사가 있는 정당이 없죠. 그런 정당이 없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느 정당은 정통, 보수 정당, 정통, 또 그리고 민주 정당 이렇게 외치지만 엄격히 말하면요. 정강 그리고 강령 다 다릅니다. 당명도 다르고 당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자신들이 정통 민주정당이니 정통 보수정당이니 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이 명색이 헌법에 복수정당제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 10년이 넘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꾸고 말하면 헌법이 예정한 정당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가 정당이죠. 그런 정당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유사 정당이었다는 말이죠. 심하게 말하면 명망가를 중심으로 한 팬클럽 같은 팬덤 조직이거나 아니면 권력을 뒷받침하면서 몇몇 과두들이 이권을 챙기는 조폭과 유사한 조폭 유사 정당들이죠.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 정당들은 10년이 안 되어서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까? 당명을 바꾸거나 아니면 인적 구성이 바뀌거나 무엇보다도 정강과 정책이 바뀌죠. 강령이 바뀝니다. 우리 정당들은 말이 이념과 정책으로 뭉친 것이지 솔직히 말해 명망가 중심으로 뭉친 집단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5.16 쿠데타의 산물이죠. 5.16 세력은 맹목적 애국심과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친 국가 개조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쿠데타는 성공했죠. 그리고 그 뒤 집권 18년간을 국가혁명기로 승화시킨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5.16은 명백히 쿠데타이지만 박정희 18년은 길게 보면 혁명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걸 두고 산업화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현대화였습니다.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 현대화 작업이 이루어졌죠. 입법, 사법, 행정의 기본토는 말할 것도 없이 경제와 사회의 각 부분에서 서구의 선진 문명,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는 모든 부문에서 과거와 현재 낡은 관습과 새 질서가 혼재하고 충돌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바뀌지 않은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치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낯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치는 아직도 명망가 정치에서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망가 정치 역시 5.16이 만들어낸 산물이죠. 박정희라는 국가 지도자, 한편으로 독재를 하는 통치자의 상대로 등장한 사람이 YS와 DJ였습니다. 그분들은 민주화 지도자로서 카리스마를 가졌던 분들입니다. 문제는 그때 만들어진 정치 지도자의 팬덤으로 선거를 치르고 하는 정치 현상이 지금 또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친노, 친박이 운이가 되고 친문, 친왕이 이번 선거에서 맹위를 떨칠 조짐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복귀가 관심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언론이 앞장섭니다. 그런 팬덤 현상의 말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새 정치를 한다는 말 외엔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았는데도 그가 정치를 한다니까 당시에 수많은 교수들, 언론인들, 법조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장하성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정치학 교과서의 내용으로는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런 팬덤 앞에서는 정의가 무엇이라는 건 통하지 않습니다. 정책이 무엇이든 상관없죠. 팬덤 앞에서는 그저 환호와 박수, 눈물과 타식만이 넘칩니다. 문제는 이런 팬덤으로 만든 정당은 그럴듯하게 복제된 강령과 정강 정책을 내걸지만 보수와 졸개로 구성된 조폭 조직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마피아 정당들이죠. 정당이 당원의 의사가 격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당의 보수가 수명을 다해 몰락을 하면 정당은 힘을 잃게 됩니다. 보수를 향한 대중의 팬덤이 사라지면 당도 그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 이름을 다시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합당을 하거나 분당을 하거나 하는 등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몰락하자 인기가 떨어지자 난파선이 된 열린우리당이 그 100리를 간다던 열린우리당이 합당과 분당을 무려 20번이 넘게 하는 이합집사를 벌였죠. 그것이 좋은 예입니다. 지금 보수통합을 외치는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방송에서 과거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심지어 당에서 보수란 말을 지우자고 했을 때 오늘의 비극이 잉태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이 박근혜 팬덤 정당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한국당은 아직도 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 비박 갈등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짧은 조광위원 시절에 당의 박근혜 문제, 탄핵 문제를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수차 말했던 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당은 다시 이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찌하든 유승민 의원이 보수로 있는 새 보수당을 합치려고 합니다. 황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새 보수당 의원들에게 구명 기회를 준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박근혜 문제는 문재인 독재를 막은 뒤에, 그런 선거 뒤에 얘기하자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될까요? 우선 그 정도로 새 보수당이 흔쾌히 뭉치자고 나서고 친박은 반대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벌써부터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죠. 선거 뒤에 당이 화학적 융합을 하지 못할 것은 명약 관화입니다. 곪은 상처를 방치하면 더 곪기 마련입니다. 제가 또 놀란 건 통추위를 구성한 면면들입니다. 그분들이 보수 정치의 대표자가 아닐 뿐더러 우선 대중의知名도가 너무 낮은 때문에, 그리고 몇몇 분들은 과거의 진립도 문제되고요. 도대체 저분들이 협의하는 통합에 누가 동조할 것인가 하는 의심부터 들더군요. 그래서 이제 한국당은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총선 스케줄을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곧 황 대표의 뜻을 이심전심 충실히 이행할 분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되겠죠. 그 다음 대학살이 일어날 겁니다. 당사자를 설득할 시간도 없이 어떤 명분도 주지 않고 물갈이, 세대교체라는 이름으로 하는 학살 말입니다. 오늘 당장 심재철 원내대표는 한강벨트를 만들자 이렇게 치고 나왔더군요. 심 의원도 권력자입니다. 원내대표니까요. 그는 용산, 강남 4구, 동작, 강서구 등에서 한국당이 승리하는 한강벨트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한강벨트에서 승리해야 총선에서 대형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듯하더군요. 그래서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 요청을 했습니다. 거론되는 분들은 황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의원, 김병준 씨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선거 불과 석 달 전에 이 같은 험지 차출이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같은 데 공천을 보장한다면 물론 태도가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죠.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명분도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선거 전에 마치 좌판에다가 판때기를 올리려고 빙글빙글 돌린 뒤에 화살을 푹 찍어서 선거구를 선택하는 모양새가 되니 그 자체로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이런 일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득 과정을 거치고 무엇보다도 선거 국민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칫 그나마 선거에 투입될 중진들이 룰렛 게임의 희생자가 되어서 비명 행사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한국당은 지금 한편으로 빅텐트를 짜는 작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요즘 황교안 대표는 보수 통합을 입에 달고 있더군요. 험지 출마도 늘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자기 희생을 보일까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어떻든 합칠 겁니다. 새보수당 의원이 8명밖에 안 되니 한국당으로서는 큰 부담도 없습니다. 그 중에 5명은 여전히 통합한국당으로 공천을 받겠죠.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에 목을 메고 있는 우리 공화당은 과거 친박연대 같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합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선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어서 메시지를 내주는 건데 아마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번 선거는 한국당이 중심이 된 보수 통합정당과
그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죠. 미래자유한국당. 그리고 우리 공화당, 그 외에 보수를 표방하는 기독자유당 등 몇 개의 보수 정당이 난립한 채로 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안철수 전 의원이 가담하느냐 안 하느냐는 오로지 안철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념도 문제지만 그가 설마 보수 통합에 가담한다 하더라도 외연이 얼마나 넓어질까요? 국민은 또 간보기로 보는 것 아닐까요? 그는 오히려 호남을 기웃거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과거 국민의당 때도 그랬으니 말입니다. 자, 다른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제 그칠 것이 없습니다. 언론은 윤석열 총장 징계가 가능하겠느냐고 반신반의하지만 지금 권력이 내 체계로 결심을 했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죠. 물론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오늘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땐 꿀뚝에 연기가 난 것이 되겠죠. 오늘 언론은 추 장관이 곧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작년 11월 조국 장관 때죠. 검찰 직접 수사부서 45개 중에서 41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군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과거 특수부였던 반부패 수사부는 2개만 남기고 공공수사부도 외사부도 강력부도 폐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도 폐지 대상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신설된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특허증이 대전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이것도 폐지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 수사는 앞으로 경찰만 하라는 것이니 검찰은 이제 아무 힘도 없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제 검찰은 수사와는 거리가 아주 먼 기소조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리 서두른 것일까요? 이른다고 이미 드러난 권력 개입 범죄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혹 더 드러날 무엇이 있어서입니까? 그런데 직제를 개편하면 추 장관에게 아니 권력에게 부수입도 있더군요. 필수 보직기간 1년이 보장되어 있는 부장검사, 차장검사들의 전보 발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검찰청 기구 개편이 있으면 필수 보직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래저래 윤 총장은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다 잘렸는데 이제 내장, 간설계도 다 빼줘야 될 판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윤 총장이 직접 지휘했던 현 정권 수사팀은 이제 사실상 완전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검찰 주변에선 이번 설 연휴 이전에 인사가 마무리된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3명이 첫 번째 타깃이 되겠죠. 그리고 반부패 수사부 공공수사부장들도 아마 밀려날 겁니다. 이 판에 참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오늘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죠. 이 주 의원이 폭로한 이승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가 되고 바로 검찰국장에서 이번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좌천한 검사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조롱 독설 문자가 화제가 된 겁니다. 주 의원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하는군요. 중간 부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이 함께 하길 바란다 하는 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주 의원은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불가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법무부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건 맞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면 문자를 공개하면 될 일이죠. 부디 다들 이성을 찾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월요일입니다. 새날이 시작됩니다. 희망을 잃지 맙시다. 지금까지 진우책이었습니다.